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엽입니다. 자, 우리 요즘 날씨가 정말 많이 더워졌죠. 그래서 공부하시기 굉장히 좀 힘들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험이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 포함해서 일수로 따졌을 때는 한 열흘 정도 이렇게 남은 것 같은데 우리가 기존에 공부를 열심히 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원포인트 티칭 강의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요. 전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다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시험에 등장했었던 그런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들과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좀 위주로 해서 제가 구성을 해봤습니다. 뭐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중에 거의 90% 이상은 실제 시험하고 직결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 정리하는 차원에서 준비를 했으니까 이 내용을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다가 질문사항이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올려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내용을 좀 보면 요거 이제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총 2교시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무역 규범과 결제,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무역 계약, 그리고 영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교시별로 합쳐서 80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시험 시간은 90분이고 80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2교시에 또 80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160문제를 짧은 시간 안에 푸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체력 소모도 심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집중도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내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위주로 맞춰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문제를 푼다라는 느낌이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골라낸다라고 하셔야지만 시간 안에 정확하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저희 그 시간 구성이 무역 규범, 결제, 그리고 계약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좀 위주로 담아봤어요. 무역 영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원포인트 티칭 내용으로 하기가 조금 불가능한 부분도 있고 중간중간에 무역 영어에 대한 내용들이 같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정리를 하시는 걸로 할게요. 자, 먼저 이제 무역 계약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크게 무역 계약에서는 인코텀즈, CISG, 무역 계약의 조건, 그리고 무역 조항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인코텀즈라든지 아니면 CISG 내용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워낙 좀 강조를 많이 드렸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예상하기에는 다들 다 열심히 잘 하셨고 또 내용들도 다 잘 알고 계실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꼭 시험에 나올 것 같다. 혹은 이 내용들은 무조건 아셔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좀 구성을 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인코텀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 다음 페이지의 내용하고 이어지는 거 아실 거고 이 인코텀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면 무역 영어 파트까지 합쳐서 거의 뭐 10문제 이상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표는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각 인코텀즈별로 인도, 위험, 비용의 분기점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요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드렸죠. 그래서 아마 이 표는요, 제가 강의가 끝나더라도 한 2주 내지 3주에 한 번씩은 혼자서 그려보시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무역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아니면 생소한 과목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휘발성이 너무 강합니다. 한 일주일 정도만 안 보면요. 여러 개의 개념들이 이렇게 섞여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A였는지 B였는지 C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게 됩니다. 어쨌든 그러신 분들은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는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고요. 자, 특히 이제 우리 엑스웍스가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고 제가 이 표를 그려드릴 때 매도인의 의무가 늘어나는 더 커지는 순서대로 그려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엑스웍스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최소인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인도 장소, 위험 인도 이전 장소, 그 다음에 비용 분기점 전부 다 동일하게 움직였어요. 어디죠? 우리 이 X웍스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장이 그 분기점이 됩니다. 그래서 매도인 입장에서는 물품의 원재료를 구매해서 혹은 완제품을 구매해도 상관없어요. 그 상태에서 물건을 공장에서 혹은 창고에서 매수인이 가져갈 수 있는 상태로 놨을 때 우리가 임의 처분하에 적시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상태로 놔뒀을 때 매도인의 의무는 종료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게 이제 만약에 엑스웍스에서 시험이 나오게 되면 이 매도인의 최소 의무 조건이다라는 내용들이 보기로 같이 따라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 이게 우리가 지금은 매도인이라고 했을 때 딱 눈에 띄어가지고 알지만 이 시험에서 매수인이라고 바꿔놓거나 아니면 최소를 최대로 바꿔놨을 때에는 캐치가 바로바로 안 될 수가 있어요. 시험 시간에는 좀 긴장이 되기도 하고 하니까 이것들은 잘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FCA 조건이죠. 이 FCA 조건이 굉장히 좀 뭐랄까 다른 인코텀즈 조건에서도 많이 언급됐던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특히 FCA는 우리 프리 캐리어라고 해서 운송인 인도 조건을 얘기를 했고요. 인도 장소를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었죠. 하나는 엑스웍스와 동일하게 공장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의 장소는 아예 수출국 내에 제3의 장소를 짚어서 거기에서 인도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장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하고 제3의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하고의 차이점이 뭐가 있었을까요? 공장에서 인도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운송수단 있죠. 공장 앞에 대기해 있는 이 운송수단에다가 물품을 올려줄 필요가 없었어요. 매도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이 제3의 장소 같은 경우에는 이 적재를 해줘야 되죠. 적재를 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엑스웍스하고의 차이점이었고 제3의 장소에서는요. 물품을 그렇게 운송수단에 실어서 제3의 장소로 가요. 그럼 그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 기다리고 있고 그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를 해줄 때에는 내려서 줬나요? 아니면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줬나요? 양아 준비된 상태로만 물품을 인도해 줬습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이 FCA 같은 경우에는 인도 장소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언급이 됐다라는 게 특징이었죠. 그리고 뭐 위험이라든지 비용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이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FAS 조건입니다. 얘는 Free Alongside Ship이라고 해서 선측, 배 옆에서 물품을 인도를 하는 거예요. 아직 배가 떠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배에다가 물품을 선적을 시켜야 되는데 선적시키기 전에 배 옆에다가 이렇게 놓고서 인도하게 되는 거죠. 이 FAS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근데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조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코텀 조건이 11가지가 있는데 이 11가지 중에서 특징이 가장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FAS 조건이에요. 그리고 실제 무역 실무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조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출제 빈도수는 좀 상대적으로 적다. 다만 인도 위험 비용의 이전 장소가 선측 인도다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겠죠. 자, 다음에 이제 FOB 조건이에요. 이 FOB 조건 같은 경우에는 실무에서도 많이 나오고 우리 시험에서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그런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Free on board라고 해서 본선에 적재함으로써 물품을 인도하게 되는 조건이었죠. 그래서 본선 적재가 기준이 되는 거고 특히 이 엑스웍스도 다시 엑스웍스로 돌아가서 엑스웍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국내 거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이 엑스웍스 같은 경우에는 수출 통관 의무가 매수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수인이 조금 부담을 가지게 되고 그런 경우에 바꿔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FCA 조건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FAS, 그 다음에 FOB, 그리고 뒤에 넘어가서 CFR, CIF 이렇게 네 가지가 전부 다
어떤 조건이었어요? 해상 및 내수로 운송 전용 조건이었죠. 그래서 특히 이 FAS하고 FOB 같은 경우가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거하고 연결이 됐다라고 했을 때에는 뭘로 써야 되죠? FCA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FCA가 노출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 CFR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FR 조건은요, FOB 조건하고 같이 연동해서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 얘도 그렇고 전부 다 물품의 인도 장소가 본선 적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이 위험 이전 장소 같은 경우에는 동일합니다. 본선 적재. 다만 CFR부터는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을 하고 운임을 지급을 해줬어야 돼요. 그래서 비용 분기점 같은 경우에는 운임이 추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이한 점은 본선 적재되는 시점에 인도와 위험이 이전이 되는 거고, 비용 같은 경우에는 수입항까지의 운송계약을 체결을 하고 운임을 매도인이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기점이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자, 그럼 퀴즈를 하나 낼게요. 만약에 해상 운송 구간에서, 즉 수입국으로 가는 해상 운송 구간에서 물품의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해당 물품은 누구 손실일까요? 매도인과 매수인 중에서 이미 본선 적재, 즉 수출국 항구에서 물품을 선박에 적재시킴으로써 위험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이전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해상 운송 구간에서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면 매수인이 보험에 가입을 하겠죠.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CIF입니다. 동일하고요. 얘는 이 CFR에 운임에 추가해서 이제 보험 계약을 누가 들어줘야 돼요? 매도인이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 중요한 거는 뭐다? 이 보험 계약에 따라서 손상이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주체, 즉 피보험자가 누구다? 리스크, 위험을 가지고 있는 매수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다 봤던 내용이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특히 CIF에서는 ICC C 조건으로 부부해주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그럼 이제 CPT하고 CIP가 나오죠. 얘네들은 CFR, 그 다음에 CIF에서 뭐만 바뀐 거예요? 해상 내수로 전용 운송이 아니라 복합 운송 전용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도 장소도요, 운송인 인도 FCA의 내용이 일부 적용이 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제3의 장소는 이 운송인 인도하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3의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하면서 인도가 되고 그 장소에서 위험이 이전이 되고, 다음에 비용은 아까 CFR하고 비슷한 뉘앙스죠. 운송비. 얘가 운임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고 운송비라고 들어간 이유는 운임은 보통 배에만 사용이 돼요. 옛날에 배삭이라는 말이 있었죠. 그것처럼 운임은 배에 적용되는 거, 운송은 배, 비행기, 트럭 전부 다 적용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 CIP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운송비에서 보험이 좀 추가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ICCC는 여기가 아니고 우리 CIF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거 좀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ICC에는 A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D조건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D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작업들이 다 수입국에서 발생한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DAP나 DPU 전부 다 제3의 장소에서 인도되는 거는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DPU의 특징이 뭐였죠? 얘는 도착 운송수단으로부터 어떻게 된 상태? 양하 완료된 상태. 그래서 얘가 마지막에 요게 뭐였어요? unloaded, 양하가 완료가 된 상태로 물품을 인도한다라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요 양하 준비 완료 후 인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거 죄송해요. 제가 요거를 반대로 써놨어요.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 여기 왜 잘못 들어갔는지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DDP 조건에서는 비용 분기점이 이제 수입 통관까지 누가? 매도인이 완료를 한 상태로 인도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얘는 매도인의 최대 의무 조건이다 라고까지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코텀즈 우리 예문 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이게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이고 각 인코텀즈별로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첫 페이지에.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이 내용을 다 같이 보시긴 하셨는데 먼저 한글 텍스트를 먼저 볼게요. 자, 본선 인도, 이게 프리온 보드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지금 앞에서 보셨던 인도 그리고 위험에 대한 분기점을 얘기를 해주는데 FOB 같은 경우에는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적재함으로써 혹은 조달함으로써 인도가 완료가 되고 해당 지점에서 위험이 이전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위험에 대한 내용도 언급이 되어 있고 마지막에 이렇게 인도가 되고 위험이 이전되는 적재하는 순간부터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우리가 이거는 실제 시험 우리 그 수업 시간에도 다 보지 않았던 내용인데요. 왜냐하면 범위가 너무 넓어지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내용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A1부터 A10까지는 매도인의 의무 그리고 B1부터 B10까지는 매수인의 의무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이 내용을 다 보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축약, 요약, 압축해서 이 설명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다 보실 필요까지는 없고 이 설명문 내용만 잘 정리하시면 인코텀즈 내용은 다 맞추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인코텀즈에 대한 내용이 영어로 출제가 된다. 즉 무역영어 파트에서 인코텀즈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내용들이 언급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동일합니다. 사실은 인도하고 위험에 대한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프리온 보드에 대한 얘기 나오고 그래서 어떤 타이밍에 본선에 적재되면서 그리고 그 선박은 nominated by buyer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정도까지만 잘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어로 출제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한글로 출제되는 경우하고는 조금 다르게 한글은 이 내용들을 동그라미 1번 보기 쭉 나오고 동그라미 2번 보기 쭉 나오고 3번 보기 쭉 나오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영어로 나왔을 때는 이걸 하나하나 다 내기는 사실은 좀 부담스러워요. 분량도 많아지고 난이도도 좀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로 출제가 됐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형식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가 이제 빈칸이 돼요. 프리온 보드가. 그래서 요거 안 보여주고 요 나머지 내용을 쭉 보여주면서 다음에 해당하는 인코텀즈 조건이 무엇인가 라고 문제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FOB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또는 이렇게 바이어가 선박을 노미네이티드 지정을 하는 건데 얘를 뭘로? 셀러로 바꿔놓는다라든지 이렇게 이제 함정을 뚫어놓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인코텀즈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까지만 보도록 하고 인코텀즈는 제가 그려드렸던 그 표하고 그 다음에 방금 예시로 보셨던 설명문 있죠. 지금은 FOB만 봤는데 나머지 10가지 조건들도 다 같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다음엔 이제 CISG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CISG도 마찬가지로 무역 영어 파트에서도 같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영문 텍스트도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한글 먼저 볼게요. 가장 처음에 나오는 거죠. 이 CISG가 과연 언제 적용이 되느냐. 근데 CISG는요,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이잖아요. 그쵸? 물품 매매 계약. 그러면 정말로 물품 매매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게 전제 조건이고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영업소가 상이한 국가에 있는, 즉 보통 거래를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최소로 등장하는 인원이 매도인과 매수인입니다. 둘은 반드시 있어야겠죠. 즉 여기서 언급한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한국, 중국 혹은 한국, 미국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당사자 간의 물품 매매 계약에 적용되는 개념이고
조건이 A 또는 B죠. 둘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됩니다. CISG 최약국인 경우인데 두 국가가 모두 다 최약국인 경우에는 그냥 CISG가 적용이 되는 거고 둘 중에 하나의 국가만 CISG 최약국인데 국제사법 규칙에 따라서 그 최약국의 법률이 적용되기로 한다면 해당 거래에는 CISG가 적용이 돼서 물품 매매 계약이 체결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영문으로 출제가 됐을 때에는 이런 내용들이 등장을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요겁니다. Different states. 물론 뭐 여기도 나와 있겠지만 상이한 국가, 서로 다른 국가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뭔가 바꿔서 함정 문제를 낸다라고 했을 때는 different보다는 same 이렇게 써놓겠죠. 이것도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그래서 요 contracting states 이것도 이제 실제로 시험에 가서 내가 이제 임기응변으로 대응을 해야겠다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contracting states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짚고 넘어가셔야겠죠? 보시는 것처럼 최약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 international law라고 되어 있죠. 이게 국제사법 규칙이잖아요. 앞에 룰까지 포함을 해서. 그러면 요 international이라고 하는 것의 뜻이 뭐예요? 국제적인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inter를 이렇게 빼버려요. 이렇게. 그럼 그냥 national이라고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뜻이 반대가 돼버리는 거죠. 국제적인이 아니라 국내적인 이렇게 바뀌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주의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아이고.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망으로 좀 내려가 보게 되면 이 당사자의 국적 그 다음에 당사자 계약의 민사상, 상사상 이게 민사계약인지 상사계약인지 그리고 당사자가 서로 한국하고 미국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데 국적이 똑같이 한국이에요. 그거 상관없다라는 얘기예요. 국적은 관계없이 그냥 서로 다른 국가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영업소를 가지고 있으면 CISG는 적용이 된다. 그래서 영문 텍스트도요. 맨 앞에 뭐가 나와 있어요? neither가 나와 있고 중간에 뭘로 연결돼요? nor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바꾼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문제를 출제하는 입장이다 라고 봤을 때는 저걸 뭘로 좀 바꾸고 싶어요? neither가 아니라 either 이런 식으로 쓰고 싶겠죠. 반대말. 그 다음에 no가 아니라 either는 or로 연결되니까 요걸 요렇게 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CISG 2조에는 또 정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이것들이 물품 매매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적용 제외 상황에 해당하면 CISG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용, 가족용, 가사용, 즉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물품에 대한 거래. 우리가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해서 물품을 받게 되는 해외 직구 있죠. 직접 구매. 그런 것들도 CISG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냐? 개인용 구매니까.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경매, 강제집행, 주식, 지분, 투자증권, 선박, 부선, 항공기 이런 것들 전부 다 안 됩니다. 특히 이 전기의 매매 같은 경우에도 안 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되면 한글 파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영어 파트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일단은 여기에는 not apply가 들어가야겠죠.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언급이 되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또는 경매, 강제집행 이런 것들 쭉 언급이 되고 마지막에 여기 electricity라고 전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참 치사해요.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면 electronics 이거 보면 우리
electricity, 전기 이렇게 참 외우고 다니는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이걸로 바꿔내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느낌이에요? 얘는 전기공학이에요. 완전히 다른 의미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도 함정을 파니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항 같은 경우에는 좀 뭔가 규모가 크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에는 결제수단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강제집행이나 경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CISG,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 구제 수단입니다. 이 내용 보시기 전에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가 있었는데 그거 기억나세요? 매도인 같은 경우에는 총 3가지 의무를 가지고 있었죠. 뭐였어요? 물품을 인도해 주는 거, 그리고 서류를 교부해 주는 거. 얘는 영어로는 물품 인도 같은 경우에는 deliver the goods라고 하고, 서류 교부는 handover를 씁니다. handover any document. 그리고 마지막에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된다. 이런 내용들. transfer. 그래서 property in the goods. 이렇게 3가지 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는요, 매도인의 의무로 언급은 되어 있었지만 CISG 거기다 플러스해서 인코텀즈에서는 소유권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이 언급이 되지 않았어요. 그냥 명시적인 규정만 있다. 상세 내용은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매수인 같은 경우에는 의무가 크게 2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이렇게 물품을 인도를 해와요. 그러면 이 인도된 물품들을 내가 수령해야 되는, 인도를 수령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고, take delivery of the goods였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죠. pay the price, 물품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언급은 간단하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각 의무별로 어떤 내용들이 좀 추가로 들어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물품 대금 지급하는 의무다라고 했을 때에는 실제로 물품을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은행에 가서 계좌도 개설을 하고, 실제 뭐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한국은행에 가서, 외국한 은행이겠죠. 외국한 은행에 가서 내가 해외로 대금을 송금하겠다, 허가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허가까지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매도인에게는 이런 의무, 매수인에게는 이런 의무가 있는데 만약에 의무 이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럴 경우에 서로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내 권리를 보호해달라라고 요청해 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도인 권리 구제 수단에는요, 손해배상 청구권, 손해가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특정 이행 청구권, 얘는 뭐예요? 특정한 퍼포먼스를 취해달라. 예를 들어서 물품 대금 지급을 매수인이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물품 대금을 지급해달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리였고, 그 다음에 추가기간 지정권, 뭐 추가기간 설정권이라고도 얘기도 하고요. 얘는 좀 기간을 좀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듀데이트, 기한이 이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간 더 줄 테니까 돈 빨리 보내줘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약 해제권, 이거는 사실 가장 강력한 권리 구제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만 적용이 됐었어요. 기억나시죠? 우리가 크게 2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거는 본질적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 Fundamental Breach of였죠. 그리고 2번째로는 위에서 보셨던 이 추가기간 지정 관련해서 추가기간을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안에 또 안 한 거예요. 또는 추가기간을 지정을 해줬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추가기간 지정하더라도 나 이행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선언을 했다라고 한다면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 매도인 권리 구제수단 관련해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게 바로 이 물품명세 확정권이에요. 왜냐? 뭐 다른 것도 그렇긴 하지만 이 특정 이행 청구권, 추가기간 지정권, 계약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다 누구 거하고 타이틀이 똑같아요. 매수인 거하고 사실은 겹쳐요, 다. 매도인이 고유로 갖고 있는 권리 구제수단은 요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잘 나올 수밖에 없고, 물품 명세 확정권 같은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명세, 뭐 색상이라든지 아니면 물품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약 당시에 책정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매수인이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정 안 했을 때 누구 거를 효력을 가져요? 매도인이 지정한 물품 명세가 효력을 갖는다. 다만 매수인이 그거 싫다, 내가 따로 지정하겠다 라고 얘한테 다시 통지를 하게 되면 그걸 따라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수인의 권리 구제 수단을 내용을 보시면 이거는 겹치죠? 얘도 겹치죠? 대체품 인도 청구권, 물품이 왔는데 뭔가 잘못 왔어요. 제대로 된 물품을 보내달라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하자 보완권, 물건이 왔는데 손상돼서 왔어요. 이거 고쳐달라, 하자를 보완 요청할 수 있는 거. 추가기간 지정권은 겹치고요. 계약 해제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대금 감액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내가 100원을 주기로 했는데 물품값으로 봤는데 30%가 손상돼서 왔어요. 그러면 얼마만 주면 돼요? 70원만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30%에 해당하는 30원을 감액해달라 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고요. 계약의 일부 해제권, 이거는 이제 이 매수인 권리 구제수단 쪽에 같이 있어가지고 여기다 넣어놨는데, 예를 들면은 물품을 100개를 주문을 했는데 그 중에 50개가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약의 일부에 대해서 해제를 할 수가 있었죠. 자, 그렇게 해서 CISG 내용 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파트, 무역계약의 주요 조건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무역계약의 주요 조건 같은 경우에는 그 교재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른 게 뭐가 있냐면, 무역계약의 8대 조건이라고 해놓는 데도 있고 7대 조건, 6대 조건 이렇게 조금 나뉘어져요. 근데 뭐 어차피 6개를 얘기하느냐 8개를 얘기하느냐 이거에 따라 좀 내용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쭉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이미 다 보신 내용들이니까. 특히 이제 품질 조건 같은 경우가 내용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견본 매매, 얘는 견본으로 물품을 거래하게 되는 거죠. 실제 이 샘플을 가지고 나중에 도착하는 물품의 품질이 계약에 일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점검 매매, 얘는 물품이 도착하게 되면 수입자가 한번 물품의 상태를 점검을 해보고 그 다음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조건이었고요. 그 다음에 상표 매매, 국제적으로 좀 유명한 상표들이 있죠. 그런 상표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해당 물품의 상표만 잘 붙어 있어도 품질이 계약에 부합하는 걸로 판단을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명세서 매매, 뭐 비행기라든지 아니면 기차 혹은 엄청 커다란 기계, 장비 이런 것들은 사실은 샘플로 거래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비행기 거래한다라고 해서 비행기 하나를 샘플로 만들어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명세서, 예를 들면 설계도라든지 이런 것들로 거래를 하게 되고, 나중에 완제품이 나왔을 때에는 최초에 제한된 설계도 내용대로 잘 만들어졌는지를 추후에 평가하겠죠. 그 다음에 표준품 매매라고 해서 Sales by Standard 나와 있죠. 얘는 FAQ, 그 다음에 GMQ, Good Merchantable Quality, 그 다음에 USQ, Usual Standard Quality 이렇게 나와 있었고, 요 세 개가 이렇게 표준품 매매에 해당하는 개념이다라고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얘는 품질 조건, 시기가 선적 품질 조건, 그리고 GMQ 같은 경우에는 양육 품질 조건 이렇게 나뉘었고요. 특히 FAQ 같은 경우에는 곡물류에 많이 적용이 됐고, GMQ는 목재, 그리고 냉동 어류, USQ는
이건 없고 대신에 뭐 인삼이라든지 아니면 오징어 이런 거래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GMQ가 목재 그리고 냉동 어류 여기에 사용되는데 이 냉동 어류하고 오징어하고 좀 구분을 해 두세요. 같은 그 범주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지 마시고 구분이 되고 조건도 서로 다르게 들어갈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곡물의 품질 결정 시기 테일 퀘일 얘도 무슨 품질 조건이에요? 선적 품질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RT 라이텀즈 얘가 호밀이죠. 양육 품질 조건이었고 그 다음에 SD C 데미지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은 뭐예요? 일단 기본 컨셉은 선적 품질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 해수 피해에 대해서는 셀러가 수입항까지 도착할 때까지 케어해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핏 보면 선적 품질 조건이 선적 품질 조건이 얘도 변형된 선적 품질 조건이기 때문에 기본 컨셉은 선적 품질 조건이에요. 그러면 다음 중 선적 품질 조건이 아닌 걸 골라라 라고 했을 때에는 FAQ, TQ, SD는 일단 선적 품질 조건 쪽으로 넣어놓고 얘나 얘 중에 뭐가 하나 보기가 나오겠죠. 그렇게 보시고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수량 조건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수량 조건 같은 경우에는 뭐 톤에 대한 얘기가 좀 몇 개 나왔었어요. 그래서 뭐 MT 톤이라든지 롱 톤이라든지 톤도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고 우리가 각각 킬로그램으로 변환했을 때 얼마나 되는지도 한번 보셨었어요. 그다음에 포장 단위에 대한 언급도 나왔고 자 그래서 이 포장 단위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UCP 600 우리 신용장 통일규칙 기억나시죠? 거기에 나와 있는 30조에 나와 있는 수량에 대한 과부족 그 다음에 계산 수량 조건 이것도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A 같은 경우에는 포장 화물이죠. 포장 화물 같은 경우에는 금액, 수량, 단가의 앞에 about이나 아니면 approximately가 사용이 됐어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몇 퍼센트? 10%의 과부족을 허용을 했고요. 포장이 아니라 일반 벌크 카르고 우리가 살 화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얘네는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5%의 과부족을 허용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얘는 about approximately가 들어가 있어야지만 적용되는 거고 얘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하더라도 적용이 된 겁니다. 다만 그 전제 조건은 뭐예요? 얘네들은 지금 신용장 거래 이게 적용이 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신용장 거래가 아니라 추심 결제다. 뭐 현금 결제다 라고 하는 경우에 얘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따로 과부족 용인 조항 예를 들어서 more or less clause 있죠. 이걸 줄여가지고 뭐 MOL이라고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ML 이렇게 쓰기도 해요. 시험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다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영문 텍스트도 about approximately 하고 그 다음에 금액, 수량, 단가 있죠. amount, 그 다음에 quantity, unit price,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10% 잘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살화물 같은 경우에도 5% 플러스 마이너스 5%니까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에 무역계약의 주요 조건 세 번째 가격 조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가격 조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본 교재에서 뭐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보셨냐면 인코텀즈하고 연결시켜서 보시긴 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보기에 인코텀즈는 가격 조건이다 나오면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실제 인코텀즈 2020에도 가격 조건이 아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가격 조건처럼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매도인이 물품을 어디에서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물품의 생산 원가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얼핏 가격 조건하고 유사한 것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얘하고 연결시키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4번의 선적 조건의 쉰먼트죠. 그래서 분할 선적, 할부 선적, 차이가 뭐였어요? 분할 선적은 나눠서 선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배를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배가 2대가 나와야 돼요. 배 하나로 똑같이 물건을 실는다? 그럼 분할 선적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할부 선적은 뭐죠? 분할 선적 말고 할부 선적은 예를 들면은 이번 달에 100개 싣고, 그 다음 달에 100개 싣고, 그 다음 달에 30개 싣고, 이런 식으로 월별로 싣게 되는 경우를 할부 선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결제하는 경우에도 좀 비싼 물건 사면 카드 할부 거래하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뭐 환적가구, 선적주연은 아실 테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 보시면은 UCP에 나와 있는 내용도 같이 언급이 되어 있죠. 그래서 기간 그리고 일자 용어의 해석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선적 기간을 결정하기 위해서 from, till, to, until, between 이렇게 사용이 되면 함께 언급된 일자는 어떻게 된다? 여기 포함된다라고 나와 있죠. 대신에 after하고 before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함께 언급된 일자가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선적 기간을 결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한 카테고리가 구성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환어음의 만기와 관련해서 from, after 사용이 되면 함께 언급된 일자는 어떻게 된다? 끝에 제외한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from, 여기에서는 제외, 그리고 여기에서는 포함이니까 잘 보시고, 그 다음에 on or about이 나왔어요. 얘는 함께 그 언급된 일자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7월 7일이다 이렇게 했으면 그 날짜를 그대로 갖고 오고 앞으로 며칠? 5일, 뒤로 5일. 그러면 총 며칠이에요? 5 더하기 1 더하기 5니까 11일이죠. 그래서 11일에 기간을 두는 조건이고요. First half, second half. First half는 1일부터 15일, 그 다음에 second half는 말일입니다, 마지막이. 얘가 뭐 30 이렇게 기재되어 있으면은 안 돼요. 다만 예외적으로 5월이다 라고 가정을 해줬어요. 그런 경우에는 5월이 며칠까지 있는지 아시죠? 31일까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31일로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beginning, middle, end는 한 달을 3개로 나누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1일, 10, 11일, 20, 21일, 말일 이렇게 보시고, 특히 이제 요게 10일이 아니라 11일, 21일, 그리고 얘도 뭐 12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겠죠.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에 포장 조건, 우리가 뭐 이거 기본 이론 시간에 박스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하인 있고, 뭐 부하인 있고, 그 다음에 원산지 표시해주고, 어디서 물건 내려야 되고, 이런 것들을 표시했던 게 화인의 개념이었죠. 쇼핑마크. 다음에 6번의 결제 조건. 우리 결제에 대한 내용들은 뒤에 파트에 구성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 좀 보시도록 하고. 다음에 보험에 대한 내용들. 이 구약관하고 신약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 구약관에서는 FPA, 그 다음에 분손 WA, 그리고 전위험 담보 조건 AR이 언급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신약관하고 연결이 되면 지금은 이제 ICC-C, ICC-B, ICC-A로 나눠서 사용을 하게 되고, FPA가 C, WA가 B, AR이 A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특히 ICC-C에서는요, 우리가 담보 위험에서 빠져 있는 것, 즉 ICC-C에서는 보험자가 보상을 해주지 않는 위험,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지진, 아니면 뭐 낙뢰, 그리고 워싱 오버보드라고 해서 가판 유실, 이런 것들은 ICC-C에서는 담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면책 위험 같은 경우에도요,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제3자가 고의로 해당 피보험 목적물을 망가뜨려요.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해당 피보험 목적물을 망가뜨려요. 그럴 경우에 보험자는요, 전부 다 면책이 돼요.
다만 예외 조항이 뭐가 있어요? ICCA에서는 제3자가 고의로 물품을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보험자가 면책되는 거에서 빠져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보상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면책에 대한 내용이 시험에 문제가 출제가 되면 ICCA가 나올 거고 담보 위험에 대한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ICCC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겠죠. 자,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무역계약의 조건 중에서 우리 분쟁 해결 조건, 불가항력 조항, force majeure clause 얘네들은 결국에는 결론이 뭐였어요? 양 당사자가 면책된다. 이게 결론이었고 클레임 조항은 클레임을 며칠 이내에 제기해야 되고 어떠한 방식으로 제기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을 언급해 준 부분이고 그 다음에 중재 조항 얘는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중재의 방식으로 해결하자라고 하는 중재 합의를 위한 조항이었고요. 중거법 조항은 어떤 법률, 즉 한국 사람이랑 미국 사람이 각각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어떤 국가의 법률에 따라서 이 계약이 체결된 거고 분쟁을 해결할 거냐라고 사전에 정해놓는 거죠. 그 다음에 재판 관할 조항은 중재로 가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에는 이제 분쟁 해결을 특정 법원에다가 요청을 해야겠죠. 그때 재판 관할 조항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기타 조항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고 특히 이번에 완전 합의 조항 같은 경우에는 수출자하고 수입자 혹은 뭐 셀러하고 바이어가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무수하게 많은 대화를 나누겠죠. 이메일도 왔다 갔다 하고 전화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모두 다 효력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인정을 해주게 되면 나중에 일방 당사자가 다른 얘기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내용 얘기했던 것들은 전부 다 없었던 거다. 대신에 이 완전 합의 조항서를 작성을 하면서 이 아래에 기재된 대로 계약은 체결되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언급되는 조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의 이 가분성 조항 같은 경우에는 조항이 무역 조항이 여러 개가 있어요. 1번, 2번, 3번 조항이 있는데 이 중 하나가 무효가 됐어요. 그럼 나머지들도 무효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각각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무효인 조항은 무효가 되는 거고 나머지 남은 조항들로 계약이 유지가 돼서 계약을 완료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조항이 가분성 조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상 조항 indemnification clause는 딱 그 내용만 있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내용까지만 있는 거고 실제로 손해배상액까지 언급하고 있는 거. 사실은 일반적으로 금액까지는 언급하지 않고 보통 퍼센티지를 언급을 하거든요. 그건 어떤 조항이었어요? 손해배상 예정액 조항. 그래서 liquidated damage clause 요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얘하고 얘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얘는 금액 혹은 퍼센티지까지 같이 들어가고 보통 인보이스 금액의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사전에 약정을 해놔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파트는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역 규범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이 무역 규범에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하나는 대무역법 파트 그리고 또 하나는 관세법 파트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뭐 관세법 파트에는 환급특례법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FTA에 대한 내용 다 그쪽으로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역 규범, 대무역법 같은 경우에도 이런 문제들이 자주 좀 등장을 해요.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자, 먼저 수출의 정의인데 이게 뭐 길게 나와 있지만 우리 핵심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뭐 이런 것들을 원인으로 해서 물건 자체가 국내에서 외국으로 갔어요. 그럼 뭐죠? 수출, 물건 나갔으니까 수출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디에서는? 대외무역법에서는. 이게 관세법 내용하고 대외무역법 내용하고 좀 달랐습니다.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거.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물건을 판매하는 거예요. 분명히 본인은 관련이 있긴 하겠죠. 그럴 경우에도 수출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거, 뭔가 상담을 해주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용역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게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제공했을 때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출로 간주를 합니다. 네 번째, 똑같이 들어가 있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전자적 형태의 무채무를 인도하는 경우.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국내하고 외국을 서로 바꾸고, 그 다음에 뭐 비거주자하고 거주자를 바꾸고 이러면 뭐예요? 수입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수출의 정의가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1번, 2번, 3번 나왔는데 3번에 보니까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 이거는 이제 틀렸다라는 거죠. 수출의 방향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진짜 많이 나와요. 웨어 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 공급의 수출 실적 인정 관련해서. 그래서 수출 실적을 어떻게 인정을 해주느냐? 수출자, 수출 물품 등의 제조업자에 대한 웨어 획득용 원료 물품 등의 공급 중에서 우리 내국 신용장에 의한 공급, 구매 확인서에 의한 공급, 수출 물품 포장용 골판지 상자의 공급, 이런 것들을 웨어 획득용 원료 물품 공급의 수출 실적 인정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정 금액 관련해서는요, 외국한 은행의 결제액 또는 확인액이 인정 금액이 되겠죠. 인정 시점은 외국한 은행을 통해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즉 은행을 통해서 대금을 결제했다라고 한다면 결제일이고요. 당사자 간에 주고받았어요. 그럴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대금 결제일이 기준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뭐 웨어 획득용 원료 관련된 내용이고, 그냥 일반 수출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FOB 금액에서 CIF 금액을 공제한 가득액이 인정 금액이었죠. 그게 가장 기본적이니까 그것도 좀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웨어 획득 이행 기간. 이거는 요 표가 시험 문제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거를 잘 외워두세요. 이게 뭐 조금 시간이 지나면 모르겠지만 최근까지만 하더라도요. 1번, 2번, 3번, 4번 이 번호까지도 똑같이 나왔어요. 그건 뭐 제가 어떤 소스를 통해서 얻은 건 아니고 계속 그렇게 유사하게 나오니까 요것들은 시험 문제에 반드시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고 생각하시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웨어 획득을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1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수입 통관일이나 아니면 공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양수하는 게 포함되는 거죠. 이러한 경우에는 양수일로부터 1년. 그 다음에 3번에 2년 이상의 기간이 걸려요. 뭐 하는데? 생산 비축하는데. 그러면 그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이 기준이 되는 거고, 수출이 완료된 기계류의 하자 유지보수를 위한 경우에는 하자 유지보수 완료일부터 2년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4번에서 이게 조금 변형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이렇게 수출이 된 거, 웨어 획득이 된 그 물품의 HS 코드가 84류부터 90류에 해당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2년이 아니라 10년으로 바뀝니다. 그걸 잘 구분을 해 두셔야 돼요. 얘는 2년이고 만약에 그 물품이 HS 코드가 84류부터 90류 사이에 위치해 있다라고 한다면 10년. 이렇게까지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국신용장 그리고 구매확인서의 비교 내용인데, 이 내국신용장 같은 경우에는요, 신용장이 발행된 경우에 국내에서 해당 수출 물품의 원료를 구매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서류였죠. 구매확인서는 뭐였어요? 얘도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내국신용장처럼 수출하기 위해서 원료를 국내에서 구매하게 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류인데, 얘는 신용장 거래에 사용하는 거고, 얘는 신용장 거래가 아니라 뭐 현금 거래, 추심 거래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거였죠. 그래서 둘 다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수출에 사용될 거니까 수출하는 거하고 동일하게 간주해 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발급 횟수, 여기 보시면 내국 신용장은
1차 내국신용장이 만약에 완제품 관련된 내국신용장인 경우에요. 그런 경우에는 총 3회, 3차까지 발급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게 원자재 내국신용장이었다라고 한다면은 2차까지만 허용이 됩니다. 발급 시기는 항상 그 전에, 행동이 이루어지기 전에 발급이 완료가 돼야 돼요. 근데 구매 확인서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 횟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발급 시기도요, 미리 해도 되고 나중에 해도 돼요. 그래서 요게 이런 것들을 외우기 좀 힘드시잖아요. 어떤 컨셉으로 보시면 되냐면 내국신용장보다 구매 확인서에 좀 더 혜택을 준다라고 생각하면 발급 횟수에 얘는 제한도 없고요. 그 다음에 발급 시기도 나중에 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암기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정 거래 형태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 우리 이 특정 거래 형태는 뭐 다 우리가 그 설명을 드리긴 했어요. 수업 시간에 다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 이게 특정 거래 형태에 해당하는 문제가 사실은 한 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만약에 문제가 단독으로 출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다른 문제의 보기로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개념들 잘 알아두시면은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특히 이 연계무역 같은 경우에는 4가지가 있죠. 물물교환, 구상무역, 대응구매, 제품환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구상무역하고 대응구매 같은 경우에는 차이점이 하나 큰 게 있었어요. 뭐냐면 얘는 계약서가 하나, 얘는 계약서가 2개였죠. 그걸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략물자 수출입 허가, 요것도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게 크게 3가지 케이스가 있었고, 하나는 수출 허가 자체, 전략물자에 대해서는 수출 허가, 그 다음에 대량 파괴 무기하고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상황 허가, 그리고 전략물자를 제3국에서 다른 3국으로 중개무역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중개 허가를 받았어야 한다라고 보시고 이 전략물자는요. 실제 전략물자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판정 신청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15일 이내에 알려줘야 되는 거고요. 이 판정의 유효기간은 판정일로부터 2년. 그래서 2년 동안은 해당 판정을 근거로 해서 계속해서 거래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플랜트 수출입니다. 플랜트 수출 같은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 뭐였어요? 승인 대상의 설비,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 설비란 50만 달러 상당의 이상인 산업 설비.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 근데 예전에 요거만 속였는데 이제는 요거까지 같이 보셔야겠죠. FOB. 이게 보통 FOB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CI의 F로 변경해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요거 잘 보시고 요 나머지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무역규범, 대무역법까지 내용을 조금 보셨고요. 우리 15분 쉬었다가 그 다음 2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